해녀 과부 주제에 팔자 한번 제대로 폈어. 40년을 제주 바다에 몸을 던져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든다기에 나는 비단 한복을 꺼내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이 나를 부른 곳은 밥 한 끼 값이 내 한 달 벌이보다 비싼 으리으리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거친 손과 낡은 한복을 훑어보며 대놓고 비웃더니 먼저 간 남편까지 들먹이며 나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비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데도 곁에 앉은 내 아들은 이상하리만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다정하기만 하던 내 아들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쨍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더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지던 그 순간 과연 내 아들은 이 오만한 사람들 앞에서 대체 무엇을 하려던 것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혜심입니다. 바다해에 마음심을 쓰는 이름이지요. 아버지는 딸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나는 23살이 되던 1986년 봄에 처음으로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세월을 제주 앞바다에 몸을 담그며 상군 해녀로 살아왔습니다. 바다는 한 번도 나를 곱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은 늘 내 살갗을 파고들었고 오래도록 물질을 하다 보니 귓속에서는 매미가 우는 것처럼 쉼없이 이명이 울렸습니다. 잠수병이라고들 하는 그 소리는 밤이면 더 크게 들려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물이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나는 자식을 굶겨 죽였을 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나는 남편을 바다에 묻었습니다. 그이의 이름은 이정훈이었습니다. 해경으로 일하던 남편은 1996년 어느 태풍이 몰아치던 밤 뒤집힌 배에 갇힌 동료 어부들을 구하러 검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5,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장례식 날 나는 관을 붙잡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품에 안긴 3살배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만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마저 시댁의 빚보증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에게는 각 걸음마를 뗀 아들 기영과 낡은 물질 장비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뼛속까지 시렸지만 나는 물질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서 나는 어린 기연을 해변 바위 틈 양지 바른 곳에 담요로 감싸 뉘어두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에서도 자꾸만 아이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여 파도가 아이를 삼킬까, 혹여 아이가 울다 지쳐 잠들까,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리 바위 위에서 담요를 걷어차며 버둥거리는 작은 발을 볼 때면 얼른 물질을 끝내고 달려가 젖은 손으로 아이의 통통한 볼을 감싸 안았습니다. 짠 내가 뱃내 품에 안겨 방긋 웃는 그 얼굴 하나면 나는 다시 시린 바다로 들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두 손은 나무 껍질처럼 변해갔습니다. 물질과 밭일을 함께 하다 보니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바닥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앉았습니다. 손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칠어진 손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이 손이 부끄러워
남들 앞에서 자꾸만 감추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거친 손이야말로 내 자식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않고 키워낸 훈장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나는 이 손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기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과외 한 번 받지 못하고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아이가 서울에 있는 법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을 때 나는 마을 회관을 빌려온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는 밤낮 없이 책과 씨름했고 마침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되었어요. 하늘에 대고 그렇게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낡은 사진을 품에 안고 떨리는 손끝으로 액자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 아들을 지켜준 덕이라고 나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기쁨과 서러움이 뒤엉킨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나는 그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수사에 매여 있어도 기현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밥은 뭐 드셨어요? 바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 한 통에 온종일 시린 어깨의 통증도 잊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통화에서 기현이 갑자기 쑥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반쯤 됐어요. 순간 나는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이제야 말하니? 어떤 색시길래 우리 기현이 마음을 다 뺏었을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33 노총각 아들에게 드디어 짝이 생겼다니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뒤 아들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채원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립 갤러리에서 수석 큐레이터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큐레이터가 무엇을 하는 일인지도 잘 몰랐던 나는 그 세련된 모습 앞에서 묘한 경외감과 함께 아득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고운 서울 아가씨가 과연 물질하는 시어미를 어찌 볼까? 반가움 한편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다 문득 내 손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마디마다 굵어진 손가락과 갈라진 손톱이 새삼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그 손을 앞치마 아래로 슬며시 감추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이 손이 어때서?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사진 속 아가씨의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기현은 이번 여름휴가에 채원과 함께 제주 본가로 내려와 사흘밤을 묵으며 결혼 승낙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부터 나는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촌스러운 늙은 어미의 집이 서울 아가씨에게 흠이 될까봐 며칠 동안 마당에 잡초를 뽑고 낡은 장판을 걸레로 닦고 이불을 햇볕에 바싹 말렸습니다. 손끝이 부르트도록 쓸고 닦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40년 지기 단짝 말순이가 마시를 왔다가 내 부산한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혜심아,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 서울 부잣집 며느리를 다 보다니. 부러워하던 말순이는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래도 조심해라. 서울 것들은 콧대가 높다더라. 간을 잘 보고 기죽지 마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에게 먹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려고 나는 새벽부터 평소보다 더 깊은 20m 물속까지 잠수했습니다. 팔뚝만한 자연산 전복과 성게, 뿔소라를 손수 따올렸습니다. 숨이 다 끊어질 것 같은 순간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바닷물이 뚝뚝 흐르는 재료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비린내를 없애려고 제주 청주를 듬뿍 넣어 전복 갈비찜을 끓이고 신선한 성게로 미역국을 우려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옥동구이까지 올렸습니다. 전복을 손질하다 껍데기에 손끝을 베었지만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국이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 나는 국자로 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걸 먹고 우리 집 정을 느끼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치마 끈을 고쳐 매는 손끝이 설렘으로 가볍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들 졸업식 때 입었던 낡은 셔츠와 바지를 꺼내 다림질하며 거울 앞에서 초라한 내 행색을 몇 번이나 매만졌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나는 몇 번이나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살폈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앞에 렌터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 기현이 내렸고 그 뒤로 사진보다 훨씬 화려하고 세련된 채원이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나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급히 닦으며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에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두 다리는 어린아이처럼 후들거렸습니다. 아들을 향해 팔을 벌리면서도 나는 옆에 선 그 고운 아가씨의 눈치를 살피느라 웃음과 긴장이 뒤섞인 어색한 표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나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채원이 두 팔을 벌려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홀로 기현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긋한 목소리와 반짝이는 눈웃음에 나는 그만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 부끄러워 슬며시 빼려 했지만 채원은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고운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몇 번이나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상위에 오른 전복 갈비찜을 보며 어머, 이런 귀한 걸 다 하셨어요. 하고 눈을 반짝이는 통에 나는 새벽 물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흐뭇하게 웃는 아들을 보니 나는 정말이지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웃음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은 저녁상을 물린 뒤였습니다. 내가 정성껏 믹스커피를 타오자 채원의 고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 저 이런 싸구려 인스턴트는 안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얼음물이라도 없을까요? 손끝으로 커피잔을 슬쩍 밀어내는 몸짓에 나는 커피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한함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서울 아이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며 얼른 얼음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다루는 아이라 입맛도 유별난가 보다고 나는 애써 좋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얼음물을 홀짝이던 채원이 문득 나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해도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 생각은 아니시죠? 홀어머니들이 며느리 질투해서 신혼집에 쳐들어온다던데 저는 독립적인 게 좋거든요. 순간 나는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곁에 있던 기현이 정색하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무라자 채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님. 제 친구가 시어머니랑 합가해서 고생하길래 그냥 농담한 거예요. 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밤 내내 그 말이 가슴에 얹혀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질투라니 나는 그저 아들 곁에 좋은 짝이 생기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어쩌자고 저런 말이 저리 쉽게 나올까 싶어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 아이를 잘 모르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몇 번이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나는 며느리 될 아이에게 갓 끓인 국을 먹이려고 어둠을 밟으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변까지 마중 나온 기현이 환하게 웃으며 내 망사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아침상 다 차려놨어요. 어미를 위해 손수 갈비찜을 데운 아들의 정성에 시린 몸이 다 녹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채원이 식탁에 혼자 앉아 아들이 만든 갈비찜을 냄비째 뒤적이며 다 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이 번들거리는 입가를 손등으로 쓱 닦으며 아이는 우리가 들어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선 기현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레 타일렀습니다. 얘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른이 상에 앉기 전에는 좀 기다리는 법이란다. 그러자 채원은 입을 삐죽였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픈데 먹는 거 가지고 왜 눈치를 주세요? 나는 바닥을 드러낸 냄비만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갈비찜은 내 아들이 새벽부터 어미를 위해 데운 것이었습니다. 그 정성을 이렇게 헤집어 놓은 아이의 손끝을 보며 서운함보다 먼저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과 한평생을 살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밀려왔습니다. 부엌 개수대에 냄비를 담그며 나는 흐르는 물소리에 한숨을 섞어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전복집으로 걸음을 옮기는 길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덩치 큰 동네 어르신을 보더니 채원이 갑자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우와, 오빠. 나 저렇게 뚱뚱하고 냄새나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봐. 어르신이 걸음을 멈추고 획 돌아보는 바람에 하마터면 길 한복판에서 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젊은 사람이 철이 없어서요. 다행히 어르신은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정작 채원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듯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지 못하고 조용히 꾸짖자 채원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본 걸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원래 여자들끼린 남욕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배운 사람의 입에서 어찌 저런 말이 나올까 싶어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은 학벌과 번듯한 직업 뒤에 감춰졌던 본색이 하루하루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뜨러 나갔다가 나는 마당에서 통화하는 채원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말도 마. 집은 낡아서 곰팡내 나지. 화장실은 밖에 있지. 나 하루도 못 있겠어. 얼른 서울 올라가고 싶어 죽겠다니까. 나는 물그릇을 든 채 어둠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곰팡내 난다던 이 낡은 집은 내가 남편을 잃고 40년을 자식과 함께 버텨온 둥지였습니다. 밖에 있는 저 화장실은 어린 기현이 밤이면 무섭다며 내 손을 잡고 다니던 곳이었죠. 그 세월이 저 아이에게는 그저 하루도 못 참을 불편함일 뿐이라는 사실에 나는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과연 내 귀한 아들이 저런 사람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먼저 떠난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 아침, 그래도 나는 어미 된 도리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서운했던 마음도 자식 앞에서는 접어야 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었죠. 새벽잠을 줄여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자연산 흑전복과 싱싱한 성게알, 노릇하게 말린 옥돔을 명주 보자기에 겹겹이 싸서 아이스박스에 담았습니다. 얼음까지 두둑이 채우며 서울 가는 길에 상하지 않기를 몇 번이나 빌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구석이 있어도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잘 먹고 정을 붙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아이스박스를 받아든 채원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가는 길에 상할라 냉장고에 얼른 넣으렴 하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트렁크에 상자를 실으려는 순간 아이는 손끝으로 코를 슬쩍 막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하필 힐끗 보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못 본 척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자동차 꽁무니를 바라보며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들어와 채원이 쓰던 방을 보니 이불 한 채가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개키며 자꾸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어김없이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현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무언가를 억지로 삼키는 듯한 가라앉은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대뜸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채원이는 잘 들어갔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현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 선물이요. 채원이가 공항에서 잃어버렸대요. 나는 그저 아깝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런 어쩌다가 다음에 또 붙여주면 되지. 나는 아이스박스를 잃어버린 것이 그저 사소한 실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밤새 바다 밑을 헤매며 딴 그 귀한 것들이 정말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의 목소리가 왜 그토록 잠겨 있었는지 그때의 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내 손끝이 까닭 모를 서늘함에 가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채원이 서울로 떠난 뒤로 아들의 저녁 전화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8시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예전처럼 밥은 드셨느냐 다정하게 묻던 목소리 어딘가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중간중간 말이 뚝뚝 끊겼고 한숨을 삼키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나는 채원이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심스레 물었지만 기현은 그저 아무 일 없어요. 엄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 아이는 잘 지내니 언제 또 내려온다더냐 하고 넌지시 떠보았더니 기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엄마 그 얘긴 나중에 해요라며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미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마루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기현이 전에 없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서울에서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옷 편하게 입고 그냥 몸만 올라오세요. 상견례라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얼른 되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너 그 아이랑 정말 괜찮은 게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현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엔 엄마가 그냥 제 곁에만 있어 주시면 돼요. 그토록 마음에 걸리는 아이인데도 정작 아들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어미로서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알았다. 올라가마 하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직전 아들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알 수 없는 파문을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부잣집이라는 서울 사돈들 앞에서 홀로 자식을 키운 내 초라한 행색이 혹여 아들에게 흠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내 아들은 남부럽지 않은 검사인데 그 어미가 촌스럽고 남루해서 아들이 무시라도 당하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밤새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볕에 그을려 검게 탄 얼굴과 구분 등 그리고 유행이 한참 지난 촌스러운 머리 모양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나는 서울 아가씨의 그 매끈한 얼굴과 채원 어미의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며 지레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아봐도 번듯한 옷 한 벌 살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오래도록 열지 않았던 낡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조명 냄새가 훅 끼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는 30년 묵은 비단 한복 한 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처음으로 해경 월급을 받던 달에 큰맘 먹고 지어준 옷이었습니다. 그이는 당신 평생 물질만 하느라 고운 옷 한 벌 없지 않느냐며 몇 달치 월급을 모아 이 연두빛 비단 한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쑥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었죠. 혜심아, 나는 당신한테 늘 미안해. 어부딸로 시집와서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이거 입고 우리 아들 클 때까지 곱게 늙자. 나는 그 말이 아까워 옷보다 그 한마디를 가슴에 더 오래 품고 살았습니다. 아까워서 딱 한 번 아들 100일잔치 때 입고는 이렇게 30년을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빛이 조금 바래고 옷깃이 낡았지만 그 옷을 펼치자 먼저 간 남편의 손길이 아직도 온기처럼 남아있는 듯해 나는 한참을 옷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 내 속을 눈치챘는지 단짝 말순이 마시를 왔습니다. 내가 낡은 한복을 다림질하는 것을 보더니 말순은 잠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그 좋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잠은 자고 다니는 거니? 나는 애써 웃으며 잠이 오겠니? 서울 부잣집이라는데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말순은 잠자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서울 가서 곱게 머리라도 하고 가라. 나는 됐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말순은 내 손을 붙잡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혜심아, 너는 당당한 제주 상군 해녀다. 대통령 앞에서도 기죽지 마라.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알겠니? 그 투박한 응원에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꼭 넣고 말순의 손을 오래 맞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물질한 벗의 손도 나만큼이나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역시 이 거칠고 까만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갯내가 밴 손. 이 손이 사돈댁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나는 밤마다 따뜻한 물에 손을 오래 담갔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갯돌로 굳은 살을 살살 문지른 뒤
값싼 손크림을 듬뿍 발라 무명천으로 손을 싸매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다고 40년 물질로 굳어진 손이 하루아침에 고와질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부질없는 짓을 며칠이나 되풀이했습니다. 문득 손을 들여다보다 나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 손으로 파도를 가르고 이 손으로 자식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와 이 손이 부끄럽다며 감추려 애쓰는 내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상경하는 날 나는 평생 몇 번 타보지 못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주 바다를 내려다보며 나는 가슴속으로 먼저 간 남편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기현이 장가가는 자리에 나가요. 이 못난 어미가 실수하지 않게 부디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무릎에 얹은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손등에 감아둔 무명천 사이로 그날따라 굳은 살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김포공항 도착장을 빠져나오니 저만치 아들 기현이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셔츠에 30년 된 한복 보퉁이를 품에 안고 잔뜩 움츠러든 내 모습을 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현은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넓어진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니 그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들 품에 안겨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다 문득 올려다본 그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하게 야위었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큰 사건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내 아들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 나는 반가움 한켠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소박한 아파트는 낡은 상가 건물 15층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승강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동안 나는 좁은 거울에 비친 내 행색을 또 한 번 매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집은 검사라는 번듯한 이름과는 딴판으로 단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와 이부자리 그리고 벽에 걸린 옷 몇 벌이 전부인 살림살이가 오히려 내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저녁으로 아들이 시켜준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는데 기현은 자꾸만 휴대전화를 힐끔거렸고 밥을 뜨다 말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낯빛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기현아, 너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어미한테는 말해도 된다. 그러자 기현은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큰 사건 하나 맡아서 좀 바쁠 뿐이에요. 나는 아들의 밥그릇에 국밥 건더기를 자꾸만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밥을 이렇게 안 먹으니 얼굴이 반쪽이 됐지. 사건이고 뭐고 몸부터 챙겨라. 기현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사건 끝나면요. 제가 엄마 곁에 오래오래 있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이 밥을 뜨는 모습만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를 봐주려고 아들의 책상 곁을 지나던 나는 두툼한 서류 뭉치 위에 놓인 커다란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닷가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어쩐지 눈에 익었습니다. 시커먼 흙더미가 푸른 바다를 뒤덮고 커다란 굴착기들이 해안을 마구 파헤치고 있는 처참한 광경.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내가 40년을 자맥질해온 우리 마을 앞바다였던 것입니다. 인기척을 느낀 기현이 얼른 다가와
사진을 서류 아래로 슬며시 뒤집어 감추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주무세요. 나는 차마 더 묻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내 아들이 왜 우리 바다가 파헤쳐지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 처참한 광경과 요즘 부쩍 야위고 차가워진 아들의 얼굴이, 그리고 채원이를 두고 말끝을 흐리던 그 무거운 목소리가 자꾸만 하나의 실타래처럼 머릿속에서 엉켰습니다. 무언가 커다랗고 무서운 것이 우리 모자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상견례가 단순한 가족의 첫 만남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나는 그 밤 내내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서울의 불빛이 밤새도록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아들의 책상에서 본 그 사진이 눈을 감아도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시커먼 흙더미에 파묻힌 우리 바다, 굴착기 이빨에 뜯겨나간 해안. 그 처참한 광경이 왜 하필 내 아들의 서류 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서울의 천장을 멀거니 올려다보며 나는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 아들이 뒤척이는 기척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도 잠들지 못하는 걸 보니 그 큰 사건이라는 것이 어지간히 무거운 모양이라고 나는 애만 태우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맡에 둔 낡은 손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누구인가 싶어 받아보니 제주의 단짝 말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울음에 잔뜩 젖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혜심아, 큰일 났다. 그 건설사 용역 깡패들이 또 바다에 쳐들어왔어. 네가 그렇게 아끼던 그 바위 어장 있잖니. 그걸 커다란 포클레인으로 밤새 다 뒤엎어놨다. 나는 손전화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목이 콱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막아섰더니 그 험상궂은 놈들이 어구를 다 부수고 삿대질을 하면서 겁을 주더라. 늙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니? 그저 바다만 쳐다보며 울었지. 그 바위 어장은 내가 40해 넘도록 자맥질해온 우리 마을의 젖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기연을 뉘어두고 물질하던 곳도 바로 그 바위 곁이었습니다. 전복이 가장 실하게 붙던 그 바다를 남모르는 자들이 밤사이 흙으로 덮어 죽여버렸다니.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 어둠 속에서 소리를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 바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 해녀들이 평생 숨을 참아가며 자식을 먹여 살린 어머니 같은 품이었고, 마을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기대어 살아가는 유일한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그것을 돈에 눈먼 자들이 굴착기 몇 대로 하룻밤 만에 짓뭉개 버렸다고 생각하니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온몸이 다 떨렸습니다. 말수나 다친 사람은 없고 어촌계 사람들은 괜찮은 게냐? 나는 겨우 그 말만 물었습니다. 말수는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참을 방바닥에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기연이 거실로 나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는 어미의 모습에 아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나는 차마 아들에게 이 서러운 소식을 어찌 전할까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순의 전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기연아, 우리 바다가, 우리 어촌계 사람들 밥줄이 다 끊기게 생겼다. 그 못된 놈들이 밤사이 바다를 흙으로 덮어버렸단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얼굴이 내가 예상한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낯빛이 서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아들은 한동안 창밖의 어둠만 노려보았습니다. 그 옆 얼굴에서 나는 낮에 보던 다정한 아들이 아닌 낯선 검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낯선 표정에 불안이 밀려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기현아,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냐? 한참을 말없이 내 곁에 앉아있던 기현이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숨겨서 죄송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온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입에서 나올 말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미의 직감으로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현은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이 은밀히 파헤쳐온 사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주의 천혜의 해안을 불법으로 매립해 거대한 리조트를 지으려는 건설사가 있는데 그자들이 몰래 산업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개발을 반대하는 해녀와 노인들을 용역 깡패까지 동원해 협박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놈들이 어장을 망친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겠어요. 폐기물 때문에 전복이며 소라며 다 썩어나가는데도 관청은 뒷돈을 받아먹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온 울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제 책상에서 보신 그 사진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제 고향 친구 수혁이가 목숨 걸고 몰래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나는 그제야 그 사진의 정체를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질하는 동무들이 어쩌다 요즘 소출이 줄었다며 한숨 짓던 까닭이 바로 그 몹쓸 자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다가 병들면 그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도 함께 시들어가는 법입니다. 나는 파도에 짓뭉개진 어장과 힘없이 발만 구르던 늙은 동무들의 얼굴이 겹쳐 떠올라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다름 아닌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바다를 그렇게 짓밟은 그 회사 이름이 태양건설이에요. 겉으로는 번듯한 대기업 행세를 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자들입니다. 태양건설이라는 그 이름을 나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들은 그자들이 뇌물로 관청을 구워 삼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억울을 부수며 오랫동안 제주 바다를 유린해 왔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잘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다름 아닌 어미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싸워왔던 것입니다. 요즘 부쩍 야위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던 까닭도 매일 저녁 전화 목소리에 돌덩이가 얹혀있던 까닭도 이제야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식이 무슨 큰 짐을 홀로 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저 채원이 때문에 그런 줄로만 여겼던 것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나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아들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이 어미는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하는 줄도 몰랐구나. 아들은 그런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나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위에서도 자꾸 이 수사를 덮으라고 압력이 들어와요. 정치권까지 얽혀 있어서 잘못하면 제가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몰라요. 기현은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 미리 써둔 사직서였습니다. 이 사건만큼은 제 검사 인생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끝을 볼 거예요.
나는 아들이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낮삼아 공부해 어렵게 오른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내던질 각오를 한 것입니다. 출세도 안락한 앞날도 다 버릴 마음을 먹은 아들의 얼굴에는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미 된 마음으로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싶어 애가 탔지만 한편으로는 저리 곱고 바르게 자라준 아들이 사무치게 자랑스러워 나는 두 감정 사이에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자들이 정치권까지 손을 뻗친 자들이라면 혹여 내 아들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이르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 아들이 홀로 저 거대한 자들과 맞서 싸우겠다는데 어미가 겁부터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자락으로 닦고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은 언제 잡는 게냐? 기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바로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냥 저만 믿고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상견례와 그 수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도무지 그 말뜻을 헤아릴 수 없어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다를 짓밟은 그 몹쓸 건설사와 내일 만날 서울의 부잣집 사돈댁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인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캐물으려 하자 기현은 그저 내일이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라며 나지막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대답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을 홀로 삼킨 채 애써 담담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여윈 등만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파도에 뜯겨나간 바다와 사직서를 품은 아들의 굳은 얼굴과 태양건설이라는 낯선 이름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밤새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일 그 화려한 상견례 자리가 결코 웃으며 밥을 나누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부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옳은 일을 하려다 다치지 않게 부디 곁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못난 어미도 오늘만큼은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 40년 거친 파도 앞에서도 한 번을 물러서지 않았던 나였습니다. 오늘 그 어떤 험한 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내 아들 곁에서만큼은 결코 주저앉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밝아오는 서울의 새벽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아들은 동이 트고 나서야 겨우 소파에 몸을 눕히고 지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어 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밑에는 거뭇한 그늘이 짙게 앉아 있었고 잠결에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마의 주름을 손끝으로 살며시 펴주고 싶었지만 행여 깰까봐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내 무릎을 베고 새근새근 잘도 자던 아이가 어느새 저리 큰 어른이 되어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있으니 나는 그 잠든 얼굴만 보아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자니 어미로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번듯한 정장 여러 벌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아이가 저 좋은 옷을 입고
어깨를 펴고 다닐 만큼 훌륭하게 컸구나 싶어 옷을 쓰다듬는 손끝에 자꾸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기현이 떠올랐습니다. 남들 다 입는 새 운동화 한 켤레 못 사줘 밑창 다른 신발을 신고도 한 번을 투정하지 않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검사가 되어 이런 정장을 걸치고 있으니 나는 대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오늘 상견례에 입고 나갈 아들이 가장 아낀다는 남색 양복을 꺼내 다리미판 위에 정성껏 펼쳤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로 어깨선과 소매를 하나하나 눌러가며 나는 마치 아들의 앞날을 다림질하듯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옷을 입은 내 아들이 그 잘난 사돈댁 앞에서도 조금도 꿀리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곱게 다려주려고 옷깃을 매만지던 그때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빛이 다 바래고 실밥이 해진 그 주머니를 나는 조심스레 주워들었습니다. 모서리가 하도 닳아서 오래도록 누군가의 손을 탄 물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길래 아들이 이 귀한 양복 속에 넣어 다니는 걸까? 혹여 아들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잠시 망설였지만 떨리는 손은 어느새 주머니에 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손바닥만 한 빛 바랜 종이 쪽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직접 쓴 글씨였던 것입니다. 40이 다 되어서야 겨우 한글을 깨친 내가 19 어린 아들이 처음으로 제주를 떠나 서울로 대학을 가던 날 밤새 연습해 삐뚤빼뚤 눌러 쓴 손편지였습니다. 그날 나는 부둣가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이 쪽지를 아들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더랬죠. 내 아들 기현아.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바꿈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어미가 늘 너를 위해 빌고 있으마. 획이 서툴러 몇 번이나 고쳐 쓴 흔적이 그대로 남은 그 글씨를 나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글귀 아래에는 또 하나의 물건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따올려 곱게 다듬어준 오색으로 반짝이는 전복차게 조각이었습니다. 파도에 시달려온 그 조각이 아들의 품속에서 여태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잘난 부모의 뒷배 하나 없이 강남 부잣집 자식들 틈에서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 이 작은 쪽지 하나와 바다 자개 조각 하나에 의지해 내 아들이 그 차가운 서울 바닥에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텨냈을까. 무려 10수년의 세월 동안 이 낡은 편지를 늘 가슴 가까이 품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잠든 아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거실 구석에 웅크려 끄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새끼가 어미 품을 떠나 그 무서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나는 어미랍시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붙여준 세월이 사무치게 미안하고 또 그 서러움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은 아들이 애처로워 낡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에 기척을 느꼈는지 소파에서 잠들었던 기현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낡은 비단 주머니를 손에 쥔 채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그 큰 키를 낮춰 내 눈높이에 얼굴을 맞추더니 아들은 내 거칠고 굵은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현은 조용히 그 편지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서울에서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잘 사는 집 친구들한테 기죽고 서름 받을 때도 엄마 생각하면서 이 삐뚤빼뚤한 글씨 보면서 여기까지 버틴 거예요. 엄마의 이 글씨가 내겐 세상 어떤 훌륭한 책보다 더 큰 가르침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도 어느새 잠겨 있었습니다. 이 자개는요, 밤에 잠 안 올 때 꺼내서 만지면 꼭 제주 바다에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손 잡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어요. 나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못난 어미가 해준 게 이 종이 쪽지 하나뿐인데 그걸 여태 품고 다녔다니. 그러자 기현은 고개를 저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못난 어미라니요. 엄마는 저한테 세상 전부였어요. 나는 아들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기현이 내 눈물을 닦아주더니 문득 눈빛이 비장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오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아들은 내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상견례장에서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엄마 직업이나 집안을 두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고개 숙이거나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랑 꼭 약속해 주세요. 나는 그 진지한 눈빛에 눌려 영문도 모른 채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돈댁이 나를 왜 무시한단 말이니? 기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엄마만 당당하시면 돼요. 나는 그 말 끝에 서린 알 수 없는 무게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의 손을 마주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 어미 내 앞에서 부끄럽게 굴지 않으마. 이윽고 상견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데려간 곳은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전통 한정식집 미가였습니다. 육중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질반질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과 값비싼 도자기들이 즐비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종업원이 다가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밥 한 끼에 얼마나 할지 가늠도 안 되는 그 으리으리한 곳에서 나는 촌티나는 내 낡은 한복이 부끄러워 자꾸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지어준 이 연두빛 비단 한복이 아침에 거울 앞에서는 그리 곱더니 이 화려한 곳에 들어서니 어쩐지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내 손을 꼭 잡고 예약된 방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옮기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기현아, 이런 비싼 데는 처음이라 어미가 실수할까 겁이 난다. 그러자 아들은 나를 돌아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엄마가 실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오늘 주인공은 엄마예요.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방에 들어가 단정하게 앉아 기다렸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진귀한 음식들을 앞에 두고도 나는 손 둘 곳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나도 모르게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자꾸만 테이블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이 화려한 상 위에 내 갯내 나는 손을 올려놓는 것이 왠지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기현이 테이블 밑에 숨은 내 손을 가만히 잡더니 굳이 식탁 위로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엄마, 손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펴세요.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이에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하면서도 조금은 어깨를 펼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본 그 손편지의 글귀처럼 아들은 이 자리에서도 나에게 기죽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약속한 정오가 지나고 다시 30분이 다 되도록 사돈댁 사람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나는 혹여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 애를 태우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사돈댁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전화라도 한번 넣어보렴.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올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이것이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뜻이 담긴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물질을 하다 보면 잔잔하던 바다가 돌변하기 직전에 유독 파도가 숨을 죽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의 고요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진귀한 음식들은 점점 식어갔고 텅 빈 상 앞에 마주 앉은 우리 모자의 침묵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벽에 걸린 낯선 그림 하나가 내려다보며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굳게 닫힌 방문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어떤 일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35분이나 지나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서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번쩍이는 보석을 두른 안사돈 최미령이 앞장서고 그 뒤로 배가 불룩 나온 바깥사돈 한만수와 낯익은 채원이 거만한 웃음을 흘리며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앉으라는 손짓 한 번 없이 상석에 척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엉거주춤 숙였던 허리를 어정쩡하게 폈습니다. 무안함에 볼이 화끈거렸지만 저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최미령의 목에서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번쩍였고 한만수의 손목에서는 값비싼 시계가 번들거렸습니다. 그 화려함 앞에서 나는 내 손등의 검버섯과 갈라진 손마디가 새삼 부끄러워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최미령이 찻잔을 들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한복이 참 고풍스러우시네요. 요즘 강남에선 통 보기 힘든 시장 장인 스타일이라 눈길이 다 가네요. 제주도에선 아직도 그런 골동품 같은 옷을 즐겨 입으시나 봐요? 나는 새벽에 그토록 정성껏 다려입은 연두빛 비단 한복이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초라한 걸레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 한복은 30년 전 먼저 간 남편이 첫 월급을 모아 지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옷이었습니다. 그 귀한 옷을 골동품이라 비웃는 소리에 나는 남편까지 함께 조롱당한 것 같아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들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떨리는 무릎을 두 손으로 지그시 누르고 애써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한만수가 나를 면접관처럼 다그쳤습니다. 사돈은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소? 우리가 워낙 뼈대와 학벌을 중히 여기는 집안이라. 평생 물질만 하셨다니 원 글이나 제대로 읽으실 줄 아나 모르겠구먼. 나는 숟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이 다 되어서야 겨우 한글을 깨친 나였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자음과 모음을 더듬더듬 익히던 그 시절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글씨로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의 양복 안주머니 속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꿈에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를 마음속으로 꼭 붙들며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눌렀습니다. 최미령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우린 채원이 하나 키우는데 억대 과외비를 쏟아부었어요. 사돈은 돈이 없어 자식 공부 하나 제대로 못 시킨 걸 자수성가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시던데 솔직히 부모로서 염치가 없으신 거죠. 그 말은 내 가슴 한복판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식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굶기지 않으려 한겨울 살얼음 낀 바다에 목숨 걸고 뛰어든 세월이었는데 남들 다 보내는 학원 한 번을 못 보내 미안해. 밤이면 잠든 아들의 발을 주무르며 소리 없이 울던 나였는데 그 모든 세월이 저 여자의 입에서 염치 없는 짓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며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떨구자 곁에 앉은 채원이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엄마, 기현 씨가 머리는 타고나서 다행이지 뭐예요. 개천에서 용난 거죠. 제 시험이 될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 채원을 보며 나는 이 사람들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아들이 시킨 대로 손을 감추지 않으려 애썼지만 저들의 멸시 어린 눈길이 쏟아지자 두 손이 저절로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때 기현이 테이블 밑으로 내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온기에 나는 겨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독이듯 천천히 힘을 주었다 풀었다 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한만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말이요. 제주도에 수천억짜리 리조트를 짓는 태양건설 회장이요. 요즘 그 동네 늙은이들이 개발 반대한다고 자꾸 진정서를 넣어 귀찮게 하는데 이제 사위가 서울 특수부 검사니 알아서 깔끔하게 청소해 주겠지?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건설. 바로 어젯밤 아들이 사직서까지 품고 싸우겠다던 내 바다를 흙으로 덮어 죽인 그 원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개발을 반대하다 어구를 부수며 협박당한 그 늙은이들이 다름 아닌 나와 말순이 우리 어촌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저도 모르게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 거만하게 웃고 있는 남자가 밤사이 포클레인으로 우리 어장을 짓뭉갠 바로 그 자라니. 그 몹쓸 자의 딸을 내 아들이 며느리로 맞으려 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모든 퍼즐이 무섭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상견례를 준비했는지, 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라 했는지, 왜 그 밤 그토록 차갑게 굳은 얼굴로 창밖을 노려보았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하필이면 내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의 아비가 우리 바다를 짓밟은 바로 그 악당이었다니. 채원이 그토록 결혼을 서둘렀던 까닭도 어쩌면 이 검사 사위를 방패로 삼으려는 저 집안의 계략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곁에 앉은 아들의 옆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담담하게 그자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만수는 내 표정 따위는 아랑곳 없이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미령이 코웃음을 치며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말했습니다. 설마 사돈댁에서 신혼집에 돈이라도 보탤 능력이 되겠어요? 빚이나 안 물려주면 다행이지. 집은 우리가 강남에 번듯하게 해줄 테니 사위는 그저 처갓집에 뼈를 묻을 각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 말투에 나는 참고 참았던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향한 멸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을 돈으로 부리는 종이나 머슴처럼 여기는 것만큼은 어미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밤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말라던 그 당부가 떨리는 내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그어쥐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으셔도 부모 자식 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세상에는 엄연히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남의 귀한 아들을 권력의 방패막이로만 쓰려 하십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최미령의 얼굴이 굳고 채원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감히 자기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말에 심기가 뒤틀린 한만수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쾅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어디서 냄새나는 제주도 해녀 과부 따위가 감히 나한테 설교를 해? 남편 일찍 잡아먹고 과부로 늙다가 아들 하나 검사 만들었다고 이제 팔자 한번 제대로 펴보겠다 이거지? 내 말이 틀렸소? 나는 40년 세월 온갖 험한 파도를 다 견뎌왔지만 내 자식 앞에서 남편 잡아먹은 과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동료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바친 내 남편이 저 천박한 입에서 잡아먹힌 사람으로 둔갑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힘조차 빠져나가 나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만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흥분한 한만수는 이제 내 아들을 노려보며 삿대질을 이어갔습니다. 너 이놈, 돈 없으면 검사고 나발이고 다 내 밑에서 기는 개나 마찬가지야. 당장 내 어미 데리고 무릎 꿇고 우리 집안의 충성을 맹세해. 나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 험한 세상을 홀로 이 악물고 헤쳐온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 저런 자에게 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나는 죽기보다 서러웠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온갖 모욕을 다 받을지언정 내 자식만은 저 진창에 무릎 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미령과 채원은 당연하다는 듯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 기현이 들고 있던 쇠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쨍 소리가 나도록 묵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소리에 방 안의 모두가 흠칫 놀라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현은 아주 천천히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를 그토록 다정하게 위로하던 아들의 눈빛이 어느새 살기가 느껴질 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만하게 웃던 한만수의 얼굴에서도 채원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서서히 거쳐갔습니다. 나는 젖은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오만한 자들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리라는 것을. 자리에서 일어선 기현은 삿대질을 하는 한만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밑에서 떨고 있는 내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잡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크림을 꺼내 내 굳은 살 박인 손바닥에 정성껏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익은 손크림은 내가 상견례를 앞두고 밤마다 거친 손을 감춰보려 바르던 바로 그 갓산 손크림이었습니다. 아들은 언제 그것을 내 가방에서 챙겨왔던 걸까요?
조금 전까지 온갖 모욕에 짓눌려 벌벌 떨던 그 손을 아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갈라진 손마디 사이사이로 크림을 밀어넣는 아들의 손길에 나는 이 아수라장 같은 자리에서 벌어지는 뜻밖의 행동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조금의 떨림도 없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한만수 씨, 당신이 냄새난다 비웃은 우리 어머니의 이 손은 불법과 조폭을 동원해 남의 피눈물을 짜내 돈을 번 당신들의 그 더러운 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깨끗하고 위대한 손입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웃던 한만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흠칫 굳어졌습니다. 늘 아랫사람 다루듯 큰 소리만 치던 자가 내 아들의 그 서늘하고 반듯한 목소리 앞에서 잠시 말을 잃은 것입니다. 나는 굳은 살 박인 내 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것이라는 아들의 그 한마디에 40년 묵은 서름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현은 이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내가 눈물로 발견한 바로 그 손편지와 전복자개가 든 주머니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어머니가 글도 제대로 모른다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삐뚤빼뚤 써주신 이 편지 한 장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들의 그 잘난 억대 과외가 이 편지 한 줄보다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흔이 다 되어 호롱불 아래 더듬더듬 익힌 그 서툰 글씨가 강남의 억대 과외를 이긴 것입니다. 내 평생 가장 부끄러워하던 그 글씨가 오늘 내 아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채원과 최미령의 얼굴이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기현은 아까 자신이 내려놓았던 쇠숟가락을 다시 집어들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과부라, 거지라 부르며 짓밟으셨습니까? 돈으로 법을 사고 내 검사 자리를 방패로 쓸 수 있을 거라 여기셨다면 완벽한 오산입니다. 그러고는 옆에 놓아두었던 검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그 화려한 상위 사돈들의 값비싼 요리 접시 위로 거침없이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국물 접시에 철퍼덕 떨어지며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의 겉장이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굵은 글씨가 화려한 상위에서 유난히도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의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현은 사색이 되어가는 한만수를 똑바로 쏘아보며 사자후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돈에 팔려가는 사위가 아니라 당신이 제주 해안에서 저지른 불법 매립과 환경 파괴 그리고 조폭 동원 협박을 단죄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권기현입니다. 피의자 한만수 씨, 내일 아침 검찰청 조사실에서 정식으로 뵙겠습니다. 태양건설 회장이라 큰 소리치던 자가 그 순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아들에게 개처럼 길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자리를 준비했는지, 왜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신신당부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어미의 바다를 지키고 어미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짜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기현은 사색이 된 채원 앞으로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한채원 씨, 당신이 일하는 루체 갤러리를 통해 아버지의 수십억 비자금을 세탁한 장부, 이미 내 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아들은 서류 사이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제주공항 렌터카 반납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밤새 바다에서 딴 그 선물을 쓰레기장에 처박던 장면입니다. 반납 사무실 화면에 똑똑히 찍혔더군요. 나는 그제야 그날 밤 사라진 선물의 진실을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쓰레기 취급해버린 것이었다니. 새벽 20길 바닷속까지 자맥질에 딴 그 전복과 성게를 며느리 될 아이가 코를 막으며 쓰레기장에 처박았다니. 그 모진 진실 앞에서 나는 배신감보다 먼저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던 한만수의 금태 안경이 덜덜 떨렸고 안사돈 최미령은 충격에 숨을 헐떡이며 손에 든 명품 가방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시장 장인 스타일이라 비웃던 그 도도한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우아한 척하던 채원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개천에서 용났다며 내 아들을 얕보던 그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파혼하면 우리 집안 다 끝장난단 말이야. 나는 그 비참한 몰골을 보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기현은 그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번 파괴된 바다는 쉽게 돌아오지 않고 한번 짓밟힌 사람의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단 한순간도 엮일 생각이 없으니 내일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검사로 봅시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 채원에게 속아온 배신감도 어미의 바다가 짓밟힌 데 대한 분노도 모두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섯을 펄은 아들의 뒷모습을 올려다보며 저 아이가 얼마나 이 순간을 이 악물고 견뎌왔을지 헤아려져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더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과부라던 그 말, 거지 새끼라던 그 말이 다시 가슴에 사무쳐 올랐습니다. 40년 서러움과 억눌러온 분노가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굽신거리며 살아온 나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서늘한 힘이 솟았습니다. 나는 상위에 놓인 시원한 얼음물 한 컵을 집어들어 아직도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한만수의 그 거만한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었습니다. 이어 갈비찜 국물에 꽂혀있던 커다란 쇠국자를 뽑아들고 사돈 부부를 향해 사투리 섞인 호통을 쳤습니다. 어딜 감히 내 금쪽 같은 새끼를 거지라 불러. 우리 제주 해녀는 저승물질로 돈 벌어 이승자식 키우는 사람들이여. 대한민국 해녀가 얼마나 독한지 맛 좀 볼 텐가. 너희 같은 도둑놈들한테는 내 아들 절대로 못 준다. 이 천벌 받을 인간들아. 물벼락을 맞은 한만수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지듯 넘어졌고 최미령과 채원은 서로 엉켜볼썽사납게 방을 기어나가도 도망쳤습니다. 수천억 리조트를 짓는다 큰 소리치던 회장도 억대 과외로 키웠다 뽐내던 안사돈도 그 순간만큼은 물벼락한 바가지에 혼비백산에 달아나는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완벽한 역전극이었습니다. 태풍처럼 몰아친 소동이 지나가고 화려하던 방 안에는 나와 아들 단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나를 기현이 얼른 다가와 부드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들은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런 사람들을 소개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 엄마 아들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홀로 마음을 졸였을까. 사랑하는 여자의 정체와 그 집안의 죄를 알고도 어미가 다칠까봐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넓어진 등을 가만가만 다독였습니다. 어릴 적 우는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 무서운 자들을 벼락같이 몰아붙이던 검사가 내 품 안에서는 여전히 어미 손길을 그리워하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기현아. 이 어미가 40년 물질하며 살아온 인생에서 오늘 가장 큰 보물을 얻었다. 내 자식이 이 못난 어미를 지켜주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마음속으로 먼저 간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이 참말로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놀라운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견 건설사 태양건설과 청담동 루체 갤러리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법 해안 매립과 수십억 대 비자금 세탁 혐의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내 아들이 밤낮 없이 홀로 파헤치던 그 일이 이제 온 나라가 다 아는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 속 검찰청 건물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이를 악물고 싸우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직서까지 품고 거대한 자들과 맞서겠다던 아들의 그 굳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아들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사이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한만수는 결국 구속되어 쇠고랑을 찾고 태양건설의 불법 리조트 인허가는 모조리 취소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져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큐레이터인 척하던 채원 역시 아버지의 비자금을 세탁한 공범으로 입건되었고 그 화려하던 갤러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토록 떠받들던 이름값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모르고 남을 짓밟으면 결국 절이 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채원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거친 손을 잡으며 존경한다 눈물 찢던 그 고운 얼굴이 떠올라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겉과 속이 그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사건을 마무리한 아들에게는 서울에서 크게 출세할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현은 그 좋은 자리들을 모두 정중히 마다하고 뜻밖에도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자진해서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놀란 내가 까닭을 묻자 아들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의 바다 곁에서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제주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미 욕심 같아서는 그 좋은 서울 자리에서 더 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늙은 어미 때문에 내 앞길을 그르치는 건 아니냐? 그러자 기현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앞길이 어디 서울에만 있나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 한마디에 나는 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제주 서귀포 앞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하얀 억새가 바닷가 언덕을 뒤덮고 파도는 예전처럼 맑고 시원한 소리를 내며 해변을 적셨습니다. 악질 건설사가 쫓겨나고 흙에 덮여 죽어가던 어장은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전복이 실하게 붙고 소라가 굴러다니는 바다를 보며 나는 늙은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포클레인에 뒤엎였던 그 바위 곁에도 어느새 파릇한 미역과 톳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그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늙은 해녀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촌계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날도 나는 단짝 말씀과 함께 바다에 들었습니다. 깊이 잠수했다가 물 밖으로 솟아오르며 참았던 숨을 길게 내뿜는 그 숨비 소리가 호우이 호우이 하고 시원하게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 해녀들이 살아있다는 증표였습니다. 한동안 바다가 죽어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다시 온 바다에 가득 차오르니 나는 물속에서도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말순이 물 위로 얼굴을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혜심아, 이 맛에 물질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 바다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이제 걱정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 우리 기현이 덕분이지. 그 못된 놈들 다 쫓아냈으니. 말수는 부러운 듯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복도 많다, 너는. 그런 아들을 두었으니. 나는 묵직하게 채워진 망사리를 어깨에 메고 오랜만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해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해변에 낯익은 사람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내 아들 기현이었습니다. 서울의 그 날카롭던 검사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바닷바람에 그을린 편안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성큼성큼 달려와 내 어깨에 무거운 망사리와 태왁을 가볍게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이 꽤 묵직한데요. 무리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나는 그런 아들의 잔소리가 그저 고맙고 좋아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내 어미가 이래봬도 아직 상군 해녀다. 이 정도는 끄떡없어. 내가 짐짓 큰 소리를 치자 기현은 못 말리겠다는 듯 껄껄 웃으며 내 젖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짠 내 나는 바닷바람 속에서 우리 모자는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바닷가에 아들을 뉘어두고 홀로 물질을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다 커서 이 늙은 어미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있으니 나는 세월의 그 아득한 흐름에 그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주지검 검사로 부임한 기현은 주말마다 고향 마을회관에 나가 무료 법률 상담을 열고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거나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섬마을 노인들과 해녀들이 아들에게는 늘 첫 번째였습니다. 땅 문제로 사기를 당한 어르신,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한 홀로 사는 할머니,
아들은 그런 이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정성껏 들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하루는 옆마을 김노인이 평생 일군 밭을 브로커에게 헐값에 빼앗길 뻔했는데 기연이 나서서 그 계약을 무효로 돌려놓았습니다. 김노인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검사님, 이 은혜를 어찌 갚나 하며 눈물을 글썽이자 기연은 그저 어르신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하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나만 보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해심이 자네는 저런 효자 검사 아들을 두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겠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해 주니 자네 아들이 아주 마을의 보배야. 나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했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참된 검사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질로 굽은 내 등이 그 순간만큼은 절로 곧게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모자는 촌스러운 옛집 마당의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갓 잡아온 성게로 끓인 미역국과 따끈하게 지은 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에 채원에게 먹이려 정성껏 차렸다가 냄비째 헤집어지던 그 갈비찜 생각이 문득 스쳤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아득한 예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뜨다 말고 기연이 문득 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내 손 위로 아들의 크고 듬직한 손이 따뜻하게 포개졌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난 40년 내 고단했던 세월을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아들이 이 손에 크림을 발라주던 그 순간이 떠올라 나는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습니다. 기연아,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어미 손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해줘서 이 어미가 얼마나 큰 힘이 났는지 모른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기연은 내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쥐었습니다. 그건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엄마. 이 손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밤바람 속에서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오른 서울의 검사 자리를 내려놓은 것이 혹여 이 늙은 어미 때문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늘 한켠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연아, 서울의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이 작은 섬에 내려와서 정말 후회는 없는 게냐? 그러자 기연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여기 있는데 제가 대체 어딜 가겠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나는 그 대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도 마음 깊은 곳이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우리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니 어린 시절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그 밤들이 아스라이 떠올랐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바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바다야, 거친 파도 속에서 이 못난 어미를 40해 넘도록 먹여주고 키워주어 참으로 고맙다. 남편 잃고 홀로 흘린 그 숱한 눈물이 이렇게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내게 돌아왔구나. 나 강혜심, 제주 바다의 딸로 살아온 내 인생이 지금 이 노을처럼 눈부시게 곱고 자랑스럽다. 파도 소리가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듯 나직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날 서귀포 앞바다의 노을은 내 평생 본 그 어떤 노을보다도 붉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중국 동진 시대의 시인 도연명은 작은 고을의 현령으로 있을 때 상관을 맞으러
의관을 갖추고 굽신거리라는 말을 듣자 이렇게 답하고는 벼슬을 미련 없이 내던졌습니다. 내 어찌 5마리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 소인배에게 절을 하겠는가. 그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흙을 벗삼아 여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사연 속 검사 아들도 권력과 재물의 방패가 되라는 요구 앞에 무릎 꿇는 대신 굳은 살 박인 어머니의 손을 택하고 고향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참된 존엄은 결코 돈으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